길가 저 배에 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쪼들렸지요. 아버지는 언제나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셨지만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어요. 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년생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부모님의 시름은 깊어만 갔어요. 어머니는 쪼들리는 살림에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곱지 않은 말을 자주 아버지에게 하셨어요. 길 건너 모르소푼에는 내일 저지섬으로 여행을 간대요. 온 가족이요. 여객선에 타서 하얀 갈매기와 수평선을 바라보며 바람을 맞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우리는 이 찜통 더위에도 복잡거리는 아부르에서 빠져나가질 못하니 어머니가 이렇게 신세한 단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별로 땀이 나지도 않는 이마를 맨손으로 닦으며 머리카락을 위로 쓸어올릴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셨지요. 가장 노릇을 한다고 조그만 회사에서 죽어라 일을 하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철저하게 근검절약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식사에 초대를 받아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응하지 않았답니다.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담례로 우리도 초대해서 크게 대접해야 하니까. 벌이가 시원치 않은 가정이라 아내와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답니다. 아내는 식료품 가격을 깎기 위해 지겹게 흥정을 했고 물건을 살 때도 떨이를 찾아다녔죠. 두 딸 모두 천을 사서 자기 옷을 직접 지어 입었고 작은 레이스 하나를 두고도 끈덕지게 상인가에 흥정했지요. 아니 무슨 레이스가 이렇게 비싸? 깎아주세요. 네? 조금만 깎아달라니까요. 상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면 작은 누나도 아무 말 없이 먼 산을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버텼어요. 꼼짝도 하지 않는 누나에게 질려서 상인은 레이스 값을 깎아주었고 득이양양한 표정을 짓는 누나를 보면서 나는 어린 나이에도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온 가족이 절약을 해야 했죠. 조제부가 옷을 험하게 입어서 단추가 떨어지거나 바지가 조금이라도 찢어지면 어머니께 아주 홍구멍이 났죠.
아버지가 실크 모자에 하얀 장갑을 꼈고 화려한 세계 외출복을 한껏 차려입은 어머니에게 칼을 내주셨죠. 온 가족이 집에서 나설 때 어머니는 종종 아버지의 프로커트에서 얼룩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아주 급하게 헝겊 조각에 벤젠을 묻혀서 지워놔야 했어요. 도대체 어디에 갔다가 뭘 묻힌 거죠? 아휴, 이놈의 얼룩은 잘 지워지지도 않네. 내가 못 살아. 어머니는 흰 장갑에 행여뭐가 묻을까봐 그것을 벗어놓고 프로코트에 얼룩을 지웠고 실크 모자를 쓴 아버지는 셔츠 바람으로 얼룩이 지워지기만을 인내심 있게 기다렸지요. 마침내 온 가족이 집을 나설 때 누나들은 나란히 앞에서 걸었는데 부모님들은 권연한 딸들이 사람들 눈에 조금이라도 더 잘 띄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비록 쪼들리는 살림이었지만 일요일에 나들이 할 때만은 잔뜩 무게를 잡으며 긴장된 분위기에서 느릿느릿 걸었어요. 상체는 꼿꼿하게, 시선은 행군하는 군인들처럼 정면을 응시하면서 말이죠. 일요일에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온 큰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아버지 입에선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같은 말이 튀어나왔어요. 질르가 저 배에 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의 동생인 질르 삼촌은 쪼들리는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나는 질르 삼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만약 만난다면 단번에 삼촌을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내 마음 한쪽 구석에는 늘 질르 삼촌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7살이 되었을 때 나는 질르 삼촌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삼촌은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떠들 만한 일을 하지는 않으셨지요. 삼촌이 자기 몫으로 물려받을 재산만 믿고서 돈을 펑펑 쓰다가 많은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고약한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재산을 급히 처분해서 그 문제를 무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내 동생 질르가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나와 사촌 형들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죠. 친척들에게 망나니 취급을 받던 질르는 아브리에서 승선을 타고 미국으로 훌쩍 떠나고 말았답니다. 미국에 가자마자 질르 삼촌은 뭔가 장사를 시작했고 얼마 있지 않아 편지를 보내왔어요. 삼촌은 먼저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유산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갚아드리고 싶다고 편지에 썼지요. 이 편지는 집안 식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답니다. 망나니 취급을 받던 질르 삼촌은 갑자기 훌륭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타브람슈 가문의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정직한 진짜 타브람슈가 되었지. 그뿐만 아니라 질르 도련님이 커다란 상점을 임대해서 야심에 찬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주던 선장도 있었지요. 2년 후에 또 뭔가 편지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고요. 필라프 형님, 저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사업도 날로 번창하고 있고요. 저는 더 크게 사업을 벌이기 위해 내일 브라질로 먼 길을 떠납니다. 당분간 소식 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 미천 잡으면 아브로로 돌아가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요. 이 편지는 온 집안의 복음서가 되었어요. 식구들은 톡하면 편지를 꺼내읽었고 집에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여주었지요. 그렇지만 그 편지가 온 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질드 삼촌에게선 더 이상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식구들의 희망이 꺾이진 않았죠. 어머니도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르 도련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형편도 나아지겠지. 도련님이야말로 역경에서 벗어날 줄 아는 분이니까. 그리고 큰 배가 검은 연기를 뱉어내며 아브라함으로 들어올 때 아버지는 언제나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질르가 저 배에 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리 삼촌이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우리 가족은 몇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삼촌의 돈으로 별장을 하나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서 애굽의 근처를 온 가족이 함께 둘러본 적도 있었죠.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작은 집이 마음에 들어 아버지께서는 매매 교섭까지도 어느 정도 해두신 것 같았어요. 당시 큰 누나는 28, 작은 누나는 27이었는데 둘 다 미혼이어서 온 집안의 근심거리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누나에게 구원자가 나타났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죠. 돈은 별로 없어도 건실한 사람이랍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진리 삼촌의 편지를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은 망설임을 극복하고 결단을 내렸답니다. 그래요. 내가 질르 도련님의 편지를 보여주자 그 건실한 청년은 그날 밤에 청혼했고 그 청혼은 흔쾌히 받아들여졌죠. 결혼식을 올린 다음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이 여행은 집안 식구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답니다. 그것은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꿈, 간절한 기다림이 되었지요. 드디어 여행을 떠나는 날 구두에 정박한 커다란 여객선이 발동을 걸고 있었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커다란 짐 세 덩이가 배에 실리는 것을 초조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뭔가 불안한 듯 동생이 결혼한 후 혼자 남은 병아리처럼 어린 빠진 큰 누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신혼부부는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정신없이 속삭이느라 항상 뒤에 처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꾸 고개를 돌려 뒤돌아봤답니다. 드디어 기적이 울렸고 우리들은 배에 올랐어요.
점점 멀어져가는 해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찔끔 날 만큼 행복했답니다. 아버지는 프로코트를 입었는데 이날 아침에도 벤젠으로 열심히 얼굴을 지웠기 때문에 벤젠 냄새가 주위에 퍼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신사가 우아하게 차려입은 귀부인에게 굴을 사주는 광경을 보았는데 누더기를 걸친 늙은 뱃사람이 칼날로 열심히 굴껍질을 까서 신사에게 주면 그는 그것을 귀부인에게 내밀었지요. 부인은 깨끗한 손수건에 껍질을 올려놓고는 옷이 더러워질까봐 입을 앞으로 내밀어서 교묘하게 굴과 국물을 쭉 빨아 마시고 껍질을 바다에 던졌지요. 이 광경을 본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나들 곁으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굴을 좀 먹어볼까? 네, 좋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굴을 맛보는 거죠? 쓸데없이 굴은 왜? 다 돈 낭비예요. 굴은 애들이나 사주세요. 배탈이 나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는 안 돼요. 조제프는 굴을 먹지 않아도 돼요. 어린아이 버릇이 나빠지면 곤란해요. 이런 차별 대우가 불만스러웠지만 나는 어머니 곁에 남을 수밖에 없었지요. 두 딸과 사이에게 굴을 사주면서 솔직히 어깨에 힘을 좀 주고 싶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신사와 귀부인은 떠났고 아버지는 국물을 흘리지 않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나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굴 하나를 손에 들고는 방금 보았던 부인을 흉내내려 했으나 아차 하는 순간 국물을 프로코트에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죠. 그냥 가만히 좀 있지. 저게 뭐야? 아, 왜 굴을 먹어보겠다고 나서선. 바로 그 순간 아버지 얼굴이 굳어지며 이상한 긴장감이 나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아버지는 아주 조심스럽게 몇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굴껍질을 까는 뱃사람을 둘러싼 누나들과 사위를 바라보고는 서둘러 엄마와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 얼굴이 몹시 창백해 보였고 눈빛이 자꾸만 흔들렸지요.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뭐가요? 저기 저 굴껍질 까는 작자 말이야. 그 사람이 왜요? 진우가 너무 닮았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진리요? 내 동생 미국으로 갔다 다시 브라질로 간 내 동생 진리 말이야. 아니 이게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여보, 당신도 가서 살짝 보라고. 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두 딸들과 사위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나도 그 늙은 아저씨를 바라보았는데 깊게 패인 주름으로 얼굴이 뒤덮여 있었지요. 어머니는 잠시 동안 그 아저씨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종종걸음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딸꾹질을 하고 계셨어요. 진리예요. 진리가 맞아요. 그렇지. 이거야 원. 그래도 성당에게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누군지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요. 가는 신이 둘째를 결혼시킨 우리가 저 굴껍질 까는 도롱맹이를 떠맡을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내키
꺾이지 않는 발걸음으로 선장에게로 갔고 나는 아버지를 따라갔지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쿵쾅거리면서 뛰었답니다. 선장은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체격의 사나이였는데 아주 점잖게 성교회를 걷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선장에게로 다가서더니 말을 걸기 시작했지요. 아주 멋진 배를 타고 여행하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 배는 최고 속도가 몇 노트쯤 될까요? 선장은 배의 속도를 묻는 승객의 질문에 신이 나서 이것저것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타고 있던 그 배, 익스프레소는 건져낸 지 10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다고 자랑했죠. 아버지는 계속 말을 걸면서 이번에는 승무원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1등함에서는 몇 명이나 타고 있죠? 기관실에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선장은 아주 자세하게 승무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듣고 있던 아버지는 드디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하셨죠. 저기 굴 파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껍질을 까고 있던데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언제부터 이 배에서 일을 하게 되었나요? 아, 그 사람은 미국에서 만난 불황자인데 프랑스인이라서 데리고 왔죠. 아브르에 가족이 있는 모양인데 그들에게 빚을 진 것이 있어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름은 쥐르 다르방슈인가 그렇습니다. 잠시 돈을 펑펑 썼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 모양이죠. 아버지는 얼굴색이 낯빛이 되어 간신히 선장에게 인사하고 우리에게 돌아오셨죠. 아버지 얼굴을 보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짐작하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어서요. 사람들이 눈치채겠어요. 줄리아, 선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틀림없이 줄리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애들을 데려와야죠. 지금 당장. 조제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얘를 보내서 데려오도록 해요. 사위가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심해야 해요. 기다려왔던 여행길을 해괴망측하게 이게 대체 진르가 그 인간이 10년이 넘게 소식이 없더니 결국 이 꼴이 돼서 내가 기가 막혀서 당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아작내고 미국으로 달아나더니 이제 우리에게 짐이 되려는 것은 아니겠죠? 아휴, 사르왕시지만 그 꼬락서니 하고는 아휴, 내 팔자야. 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을 때면 늘 그러하듯 별로 땀이 나지도 않는 이마를 맨손으로 닦으며 머리카락을 위로 쓸어올릴 뿐이었어요. 당장 조제프에게 돈을 줘서 굴값을 치르게 하고 모두 그자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야 해요. 지금 당장!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5프랑을 들고 누나들에게로 갔어요. 누나들은 놀라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는 어머니가 뱃멀미를 좀 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선 굴 까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죠. 굴값이 얼마인가요? 나는 3천이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3프랑이다. 내가 5프랑을 주니 그는 2프랑을 거슬러 주었어요. 내게 거스름 돈을 주는 그의 손은 형편없이 쭈글쭈글해진 늙고 지친 노동자의 손이었지요.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고달프기 짝이 없는 삶이 너무 오래 찌들어버린 너무나도 서글픈 얼굴이었죠. 나는 속으로 내까려 보았어요. 이 사람이 나의 삼촌, 아버지의 동생인 진리 삼촌이야. 나는 삼촌에게 팁으로 1프랑을 주었고 삼촌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면서 내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착한 도련님, 행운이 함께하길. 굴값 3프랑에 팁을 1프랑씩이나? 얘가 왜 이래? 누나들은 내가 크게 선심 쓰는 것을 보고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거스름 돈으로 1프랑만 드리자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죠. 아니, 꿀이 3프랑이나 돼? 그럴 리가 없어. 아, 굴값 3프랑에 팁으로 1프랑을 더 줬어요. 얘가 제정신이야? 저 기런맹이 얘기 아주 돈을 펑펑 쓰는구나. 제 삼촌을 그대로 닮았어. 다브라치 집안이 아니랄까봐. 아버지가 눈짓으로 사위를 가리키자 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씀을 못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숨이 막힐 것 같은 침묵 속에서 3시간이 흐른 후에 저 멀리 항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줄리 삼촌을 다시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어요. 삼촌에게 다가가서 뭔가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었지요. 그러나 삼촌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질 않았어요. 아마도 앞치 풍기는 배에 밑창에 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겠지요. 우리는 돌아올 때는 익스프레소가 아닌 다른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탈 때까지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험하게 굳어 있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이후로 나는 삼촌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답니다.